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해 2022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올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제 고2 학생들 올해 부교재에다가 이제 독서 지문에서 농무라는 작품들을 실어놨는데, 사실 농무라는 시는 올해 수능 연계 교재에도 실려 있어서 3학년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고2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간단하게 강의를 조금 녹화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경님의 농무에 대한 것들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시험에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길지 않게 수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보죠. 자, 일단 현대시 중에서 오늘은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신경님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 이걸 먼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신경님이라는 시인은 우리가 민중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시인이라고 할 때 이 민중이 누구냐? 일반 국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민중들 중에서 산에 살면 산민이라고 하고요, 어촌에 살면 어민이라고 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농민이라고 하겠죠. 근데 특히 신경님 씨는 그 민중들 중에서도 농촌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시인이 바로 신경님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농민들에 대한 얘기 많이 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지금 보고 있는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도 있고요, 목계장터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그 목계장터라는 시도 이런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애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시의 배경이 되는 건 1960에서 7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900에서 60년에서 70년대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시, 현대문학 중에서도 현대시는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위에 있는 독재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산업화에 대한 걸 다루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농무라는 시는 현대시이지만 독재에 대한 내용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보다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대다수의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산업화를 통해서 농촌이 몰락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러쉬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독히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농촌이 몰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시 속에는 그런 농촌 몰락에 관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이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 속에 그러면 이 시에서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가 있냐, 이걸 찾아내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화자는 보통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나 아니면 우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는 난을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 난이라고 하는 건 어디 구경하고 난 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난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시이기 때문에 난 텅빈 운동장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얼핏 보면 또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이보다는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누가 있냐? 우리가 화자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에서 나나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라는 대상, 우리라는 하나의 존재가 화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는 개인에 관한 시를 쓴다기보다는 공동체에 관한 시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시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한 개인에 관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그 중에서도 그 농민들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시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무라는 제목이 써 있죠? 농무라는 건 보통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농사일을 마치고 즐겁게 함께 춤을 추며 그 농사일의 피로를 풀어내는 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무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려면 농촌의 농사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농촌의 농사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농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노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미리 동그라미를 좀 쳐봤어요, 여러분. 텅 빈 운동장, 그리고 우리는 소주집 앞에 학교 앞에 소주집에 몰려갔고, 그 이후엔 장거리를 나선 후에 넘어가서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까지 와서 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확인해봐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군데의 장소의 변화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텅 빈 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끼는 정서. 두 번째, 소주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느끼는 정서. 세 번째, 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세 번째, 장거리로 나섰을 때 여기서 느끼는 정서. 네 번째는 쇠전을 거쳐 도수장에서의 느끼는 정서. 이렇게 해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서의 변화가 드러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를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막이 내렸다라는 거는 공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이 내렸다, 공연의 끝. 그럼 웬 뜬금없이 공연의 끝이라는 얘기지? 뭐 농무라는 어떤 춤을 추면서 뭔가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공연이 끝이라는 얘기에서 포인트는 끝이에요. 시가 시작되었는데 끝으로 시작하다니, 이거는 단순하게 공연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막을 내린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 하면 쇠락한 농촌의 모습을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조금 약간 좀 망해가는 농촌, 몰락한 농촌,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막이 내렸다의 의미구나.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좀 더 의미 있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그 공연이 열렸던 곳이겠죠. 그곳에 구경꾼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 운동장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쓸 때 그냥 운동장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텅 빈 운동장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그 텅 비었다는 여기에 의미를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텅 비었다, 뭔가가 비어있다?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공허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텅 빈 운동장에 느낄 수 있는 정서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공허함. 요거를 하나로 들 수 있겠네요. 공허함의 다른 말은 우리가 허탈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타가 온다고 하나요? 뭔가가 즐겁게 즐긴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진이 빠져버려서 현실을 인식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허탈한 심정.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뭔가 공연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뭔가 공연 같지 않았고 뭔가가 정말 뭐랄까 즐거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가 빠져버린 듯한, 뭔가가 비어버린 듯한 그런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우리는 분이 얼룩진, 여러분 이때 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분노의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장하다 할 때 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막 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분장을 했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분장이 아직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사실 여기서는 이 뒤에 원통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에 좀 더 초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중의적인 표현이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 화가 얼룩진 얼굴로 소주집에 몰려가서 술을 마셔요. 대부분 우리가 술을 마신다라는 건 즐겁기 위해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술을 마신다라는 건 현실을 잊고자, 어찌 보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뭔가 좀 벗어나 보고자 나름대로의 좀 돌파구를 찾은 거 아닐까. 근데 현실을 잊고자 술을 마셔보았자 현실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원통하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직설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소주집이란 공간인 거죠. 그럼 소주집은 원통함을 느끼고 있는 공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게 돼요. 이제는 장거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간다는 얘기는 농무라는 이 공연을 뭔가 좀 시행하고 있는, 아직 그런 공연들을 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고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어울려 놀아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악을 쓰는 조문하기, 그러니까 꼬맹이들만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데요? 뭐예요? 아! 막 이러고 있는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아이들만 있을까? 이 모습이 설명하는 건 젊은이들이 다 이곳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자면 이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냐? 이들은 다 도시로 가버린 거죠. 결국 이것은 농촌이 얼마나 몰락을 하고 있는가, 쇠락해진 농촌의 모습, 일종의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뭔가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장거리로 막 꽹과리 앞세워 가니까 뭐 있나보다 그냥 낄낄낄낄 대고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뭔가 농무를 하려고, 뭔가 즐거운 공연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러한 농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럼 농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너무나 예전과는 달라져 버린, 예전과 달라진 농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아닌 거죠. 뭔가 막 재기발랄하고 사람들이 막 즐겁게 일을 하고 함께 어울려 막 유대감이 있는 이런 정겹고 뭔가 활기찬 그런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듯한, 젊은 사람들은 싹 빠져서 뭔가 살아 숨쉬는 젊음이 없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공간, 그곳이 바로 이런 농촌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몰락한 농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자, 꺽정이는 여러분 임꺽정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을 텐데요. 임꺽정은 사실은 서민이죠. 농민인데 지주의 어떤 가렴주구한 아주 나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지주들에 대한 반항을 했던 일종의 약간 좀 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꺽정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힘든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서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꺽정이를 배신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배신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이 바로 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농민이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 농민의 모습은 사실은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그러면 이 농촌에 사는 이 농민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저항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헤헤거리면서 뭐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이러한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농민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이 농민들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농민들의 울분,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울부짖고란 말을 또 썼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까짓이란 말을 쓰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농촌에 대해, 농사일에 대해서 이까짓이란 말을 쓴다니. 산구석에 처박혀 밟아던 친들 무엇하랴. 우리가 니랴가고란 말 나오게 되면 대개는 물어보는 의문형어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이런 거에서 뭐해? 즉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한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건 일종의 서리법이 쓰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 담긴 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아니 이런 데서 이렇게 해봤자 뭐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일종의 체념 또는 한탄 이러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지어서 뭐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사실은 엄청나게 비웃고 있는 거죠. 이러한 농사 따위나 내가 짓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자조적인 모습 또한 이 안에 숨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하러 하냐? 그냥 맡겨두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장거리에서 이 모든 일이 있던 거잖아요? 그럼 장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무엇이 있었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떤 한탄, 체념, 이러한 정서들이 요 안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쇠전과 도수장 앞에 왔어요. 여기 와서 돌 때, 그럼 쇠전은 소를 파는 곳이고요. 도수장은 소를 도축하는 곳인데,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신명이 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신명이 나지 않죠. 그런데 신명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명이 난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진짜로 신명이 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신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춤을 통해서 자신의 힘든 것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소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명이 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죠? 신명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 얘기냐면 내면적인 정서와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이 외적으로 표출된 정서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신명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단어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농무에 대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농무를 통해서 이들의 울분과 한이라는 것들을 풀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울분과 한을 풀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약간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쇠전과 도수장은 어떤 울분과 한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농무를 통해서. 그럼 농무라는 이 춤은 왜 추는 걸까? 너무나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이 힘든 것들을 이걸 통해서 승화해보고자 노력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마치 월명사의 제망매가에서 종교를 통해 승화하고자 했던 모습처럼 이 농무라는 것들은 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역시도 이와 비슷한. 근데 조지훈의 승무는 스님이 추는 춤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를 통한 승화와 춤을 통한 승화가 둘 다 들어있다 볼 수 있겠고, 이 농무라는 것들은 춤을 통한 일종의 일시적인 승화를 좀 그러니까 좀 강구해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시를 볼 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주제는 농촌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농민들의 한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타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면 정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그다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다른 말로 상황적 역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역설법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모호한 면이 있고요. 아까 신명이 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이 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명이 날 수 있어? 이렇게 파악한다면 상황상으로는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 그 문장 자체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칭하기엔 좀 문제가 있지만 역설적인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혹은 상황적인 역설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그러한 건덕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상황상으로 보기에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져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는 표현기법상으로는 반어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 더 하자면 직설적인 어조가,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이 직설적인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현실 인식,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신경 논문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960에서 70년대, 1960에서 70년대 산업화로 인해 몰락해가던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던, 그리고 그들의 농민들의 한을 다루고 있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신경님의 농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다 했고요. 어이구, 맨 마지막에 그게 없었네요. 정리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무엇을 할 예정이냐면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를 또 하나 정리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시 이렇게 농무, 그다음에 김수영의 폭포, 그 뒤를 이어서 이형기의 폭포까지 해서 앞으로 현대시 세 편을 이렇게 찍을 예정인데 하나하나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두시고 이렇게 개념 강의만 해드렸기 때문에 해설 강의만 했으니까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여러분 열심히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